강대국 두 곳 사이에 끼어 언제든 심부름꾼 신세가 될 수 있는 나라. 몽골이 왜 유독 한국만 보면 손을 잡으려 안달일까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의 몽골 방문입니다. 단순히 친한 나라를 넘어 몽골이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은 사실상 힘센 강대국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의전이 아니라 몽골이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스스로 힘을 길러 강해지기 위해 선택한 필사적인 생존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에는 딱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몽골을 올가마온 착취의 사슬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사슬을 끊으려 할 때 강대국들이 실제로 어떤 보복을 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하필 한국이 몽골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는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몽골을 올가맨 착취의 사슬입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대 강대국 사이에 낀 내륙국입니다. 바다가 없다 보니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이 두 나라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몽골 수출의 80% 이상이 중국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난방과 전력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니 사실상 옆 나라 두 곳이 몽골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덩치 큰 이웃들이 헐값의 자원을 가져가는 동안 몽골은 정작 그 자원을 가공할 기술이 없어 원석 그대로 넘기고 그렇게 번 돈은 다시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닙니까?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IMF에 6차례나 구제금융을 요청한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폭락과 중국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려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 더해 한국과 일본까지 채권국으로 참여한 55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원 호황에 취해 국채를 발행하다가 정작 경기가 꺾이자 감당 못할 빚더미에 깔린 겁니다. 이 패턴은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 위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도 외화가 바닥나며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국민들이 장롱 속 금부치까지 꺼내 나라 빚을 갚았던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몽골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30년 전 한국이 지나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몽골이 이 사슬을 끊으려 할 때 강대국들이 실제로 보복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2016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해 12월부터 중국을 거치는 몽골발 화물의 통관 수수료를 새로 부과했고 국경 통로 하나를 사실상 틀어막아 트럭 수백 대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며칠씩 발이 묶였습니다. 여기에 42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던 차관 협상까지 전면 연기하며 외교 채널 자체를 얼려버렸습니다. 결국 몽골은 백기를 들었고 몽골 외무장관은 다시는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야 중국이 압박을 풀었습니다. 국경 통로 하나만으로도 한 나라의 외교적 결정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몽골이 새로운 파트너를 향해 내딛는 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관세를 낮추고 교역의 문을 넓히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시장을 얼마나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에 더해 앞서 맺은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기대만큼 실익을 못 봤다는 국내 여론까지 겹치며 무려 1년 7개월 동안 협상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협상이 재개된 뒤에도 정상회담 하루 전날까지 상품시장 개방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양국 통상장관이 밤새 담판을 벌인 끝에야 극적으로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외교 행사의 간판 뒤를 들여다보면 몽골의 고통이 전부 강대국 탓만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도 드러납니다. 2022년 겨울 몽골에서는 실제로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국영 석탄 기업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가 중국으로 수출하던 석탄 가운데 약 650만 톤,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물량이 중간에서 빼돌려졌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영하 21도의 혹한 속에서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수도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 광장에 모여 부패 관료 처벌을 요구했고 시위대가 대통령궁 앞까지 진출해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원을 헐값에 가져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자원을 개인 쌈짓돈처럼 빼돌린 내부 인사들이 있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밖으로는 착취당하고 안으로는 골마온 이 이중의 문제가 몽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국고는 바닥나고 철도와 광산시설은 노후화되었으며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때 16%를 넘어섰고 고기값과 난방비까지 오르며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을 더 짓눌렀습니다. 영하 수십 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겨울마다 오른 물가의 월급은 제자리인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학까지 나와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짐을 싸서 해외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물류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생필품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고스란히 그 여파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속에서 국경 통행료를 대신 낸 것도 부패로 새어나간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운 것도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사실 몽골은 이미 2011년부터 제3의 이웃 정책이라는 공식 외교 전략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여러 선진국들과 폭넓게 관계를 넓히겠다는 국가 전략입니다. 일본은 이미 이 흐름에서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몽골과 우라늄 광산을 공동 개발했고 2015년에는 몽골이 맺은 첫 번째 경제 동반자 협정의 상대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자유무역 협정까지 발효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몽골이 자원은 가져가지 않으면서 기술과 인프라를 나눠줄 제3의 파트너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에서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몽골에게 필요했던 건 두 가지, 자원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기술과 인프라를 나눠줄 파트너, 그리고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협력 업무 협약을 비롯해 총 21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광산을 공동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자원 확보부터 가치 창출, 산업 기반 마련까지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공급망 모델입니다. 몽골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16%에 달하는 3,100만 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가공할 기술이 없었고 한국은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 경제 협력만이 아닙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빈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지난해 양국을 오간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치인 36만 명을 기록했고 현재 한국의 산업 현장과 대학, 연구기관에서 6만 명이 넘는 몽골 국민이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한국의 CU와 GS25, 이마트 같은 유통 브랜드가 8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몽골과 동탄을 합쳐 몽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문화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축적 위에서 양국은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50만 명으로 늘리자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국경을 맞댄 강대국이 통관과 전력마저 무기로 쓸 수 있는 나라 옆에서 자원은 가져가지 않으면서 기술과 신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를 찾아온 게 몽골의 지난 15년이었고 그 답이 지금 한국으로 모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몽골은 단순히 자원을 캐가는 창고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생존이 걸린 대안 공급망입니다. 몽골의 국가 시스템 발전에 함께하며 몽골의 미래와 우리의 이해관계를 나란히 두는 것은 단순한 인프라 협력을 넘어서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다만 국경 통로 하나로도 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이미 목격한 만큼 민간의 노력만으로 이 리스크를 뚫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다자 투자 보증을 마련해 몽골의 배후에 확실한 보호막을 세워야 리스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가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경제의 공급망도 안전합니다. 몽골을 확실한 경제 안보 파트너로 세울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역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같은 자원 수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